컴퓨터 네트워크 기초, 오늘 첫 번째 컴퓨터 네트워크 개요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컴퓨터 네트워크의 개요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컴퓨터 네트워크 우리 과정 중에 필요한 실습 환경을 구성하는 겁니다. 컴퓨터 네트워크 개요라는 쪽에서 살펴볼 내용은요, 어찌 보면 우리 과목은 전체적으로 TCP/IP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하고 실용적인, 활용적인, 실무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접근해보자 라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부 용어들, 또 뭐라고 표현할까요? 교과서라든지 자료를 열어보면 앞부분에 나오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 내용은 확인하고 넘어가자라는 의미로 컴퓨터 네트워크의 개요, 이렇게 학습 내용을 잡아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번 주차를 진행하고 나면은요, 데이터 통신, 그 다음에 컴퓨터 네트워크의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목표고요. 컴퓨터 네트워크가 우리가 바라보고 공부할 구체적인 대상이지만 조금 더 그 이전 단에 데이터 통신이라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자연스럽게 컴퓨터 네트워크로 연계해 가보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학습 목표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실습을 할 텐데 그 실습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한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데이터 통신이 무엇인지, 어떠한 분류체계, 즉 어떠한 관점으로 데이터 통신을 바라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와 프로토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아마도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높을 텐데 OSI 7계층, TCP/IP 4계층의 주요한 특징,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교환 방식, 그 다음에 네트워크 분류, 랜, 뭐 이런 용어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주제로 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통신의 개념과 특징입니다. 먼저 데이터 통신이라는 용어를 정의해 볼 텐데요. 서로 떨어져 있는 컴퓨터 혹은 입출력 장치들 간의 통신 회선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처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데이터 통신, 서로 떨어져 있는 컴퓨터 혹은 입출력 장치를 통신 회선으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처리하는 방식. 어찌 보면 네트워크라는 개념은 컴퓨터, 호스트, 다양한 장치들이 조금 더 넓은 범위, 조금 더 넓은 범위, 조금 더 큰 규모, 조금 더 먼 거리, 이러한 것들을 전제로 해서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얘기를 이야기할 텐데, 우리는 그것으로 바로 접근하기 전에 조금은 작은 범위, 하지만 조금 더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데이터 통신을 먼저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통신을 이렇게 정의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데이터 통신은요,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텐데요. 지향하고 있는 품질도 있을 거고요. 또 이러한 품질과 최신 여러 가지 그 산업의 동향이라든지 필요성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을 겁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통신이라는 부분은 컴퓨터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가 당연히 정확히 전송돼야 되고 안전하게 전송돼야 되고 또 효율적으로 전송돼야 될 겁니다. 아마도 우리 학우님들 여기다가 더 무엇인가를 붙인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한 품질들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그 다음에 정확한, 그 다음에 안전한, 또 기타 등등 필요한 목표 품질이 제공이 돼야겠지요. 데이터 통신에서는요. 특히 이 효율성이라는 부분이 어찌 보면은 참 재밌는 내용인데요. 통신이라는 거는 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또는 내 PC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PC들이, 또는 내 PC 안에서도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데이터를 주고받고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활용하게 되잖아요. 따라서 무엇 하나는 잘 되는데 나머지가 굉장히 느리거나 품질적인 문제가 생긴다. 그럼 안 될 것 같아요. 또 모든 것을 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원과 비용을 들여야 된다. 그래도 곤란할 것 같아요. 따라서 주어진 자원 하에,
주어진 여러 가지 인프라에 가장 좋은 품질을 달성하고 가장 데이터 통신과 네트워크 통신을 잘해야 한다라는 개념의 효율성도 굉장히 중요한 품질 목표로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자, 데이터 통신 또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부분은 효율성이라는 부분이 고민되고 있다. 제한되어 있는 자원 하에서 다양한 컴퓨터와 다양한 장치들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서로 잘 통신하기 위해서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가 잘 반영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동향에 따라서요, 최근 데이터 통신은요, 고속화, 당연히 빨라지고 있지요. 우리 무선망만 봐더라도 4G, 5G 또 그 이후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대용량화, 작은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커다란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빠르게 효율적으로 정확하고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로 가고 있고요. 당연히 모바일화, 고정된 게 아니라 이동 중인 장치, 이동 중인 컴퓨팅 환경에서도 어떻게 데이터 통신,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동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내용, 데이터 통신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데이터 통신이라는 부분을요, 분류해 보도록 해볼게요. 역시 이 부분도 꼭 분류 체계를 이렇게 가져가야 되느냐?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한번 이해해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관점을 수립하고 그 관점에 따라서 나누어 가지고 확인해 보면 이해하기가 수월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정도의 관점을 가지고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보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통신은 전송 채널, 전송 수단에 따라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유선, 무선, 이렇게 유선통신, 무선통신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직관적이죠? 선을 통해서, 전기선을 통해서, 통신선을 통해서 통신을 할 거냐? 유선통신. 그게 아니라 우리 스마트폰 있잖아요? 모바일 환경에서 이동 중에서도 편하게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쓰겠냐? 무선통신.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또 바로 이동 여부에 대해서 나오네요. 고정식 통신이냐, 이동식 통신이냐, 고정된 공간에서 이동하지 않고 통신할 거냐, 혹은 역시 또 스마트폰, 모바일 환경을 얘기할 텐데 이동 중에서도 통신할 수 있도록 할 거냐, 그죠? 이런 다양한 통신 방식, 이런 다양한 목표와 환경과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개의 통신 방식이 나오는 거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 요소들이 들어오겠지요. 계속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주고받고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에 활용하는 신호의 형태에 따라서도 통신을 분류할 수 있는데 아날로그 방식으로 할 거냐, 디지털 방식으로 할 거냐, 이겁니다. 이를테면 우리 아날로그는 어떻게 보면 연속적으로 변하는 타형이라든지 이런 연속적으로 데이터가 변한다, 이러한 것을 이용하는 방식이 아날로그 통신이라면 디지털 통신은요, 컴퓨터 세계에 조금 더 적합한 그런 통신 방식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는 1, 0 이런 식으로 딱 구분되어 있는, 그쵸? 구분되어 있는 신호들을 관리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거 이산적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나누어져 있는, 연속되어 있지 않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값, 데이터, 신호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통신해보자. 이게 디지털 통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호의 형태에 따른 데이터 통신을 고민하게 될 때에는 자연스럽게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 또는 역으로 때로는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데이터로도 바꿀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기술 요소와 구체적인 방법들이 들어가 있겠지요. 자, 그 다음에 신호 종류를 보겠습니다. 신호 종류에 따라서는요, 전기,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 그 다음에 광통신 방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죠. 전기는 그냥 상식적으로 또 보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하지만 광통신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기는 좀 많이 어려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빛의 굴절 있죠.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딱 맞게 되면 이렇게 굴절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신호를 주고받아 보자. 이게 광통신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 요소가 되는 거겠지요. 그 다음에 이용 대상에 따라 공중망 또는 공중통신, 전용망 혹은 전용통신이 있겠습니다. 공중통신, 여러 사람들이, 여러 장치들이, 여러 컴퓨터와 여러 프로그램들이 같이 사용하는 그 공중망, 이것을 공중통신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인터넷망 있죠? 이것을 공중통신망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전용통신, 이거는 서로 약속된, 제약된 또는 제한된 컴퓨터와 사용자와 프로그램 사이에서만 그 상호 간에서만 데이터를 주고받겠다. 이게 전용통신입니다. 일상적으로 기업 내부에서 사용하는 그런 통신 방식이라든지 또 보안이 중요한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전용통신을 사용하겠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공중통신망 방식보다는 전용통신망 방식이 뭐 비용이라든지 구성하는 것들이 조금 더 고민이 많을 겁니다. 때로는 공중망 가운데, 즉 인터넷망 가운데 전용통신과 같은, 전용선을 이용한 통신과 같은 효과를 내볼까? 이런 고민도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VPN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관점에 따라서 여러 기술 요소들을 가지고 데이터 통신 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까? 어떻게 비용을 줄여볼까? 어떻게 해야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장치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 요소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보의 형태 관점에서도 데이터 통신을 보겠습니다. 데이터 통신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거냐? 이걸 말하는 거죠. 음성, 우리 알고 있는 거죠. 데이터,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그거 말하는 겁니다. 또 화상, 멀티미디어 통신. 어찌 보면 화상통신, 멀티미디어 통신도 포괄적으로 보면 데이터 통신인 거죠. 또는 최근에는 음성, 목소리도 데이터로 디지털화해서 바꿔서 통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데이터 통신이 전체적으로 중요하고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데이터 통신을 분류해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우님들 혹시 또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분류 말고 또 어떠한 분류 방식으로 데이터 통신을 나누어서 이해해 볼 수 있을까? 정답은 없겠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관점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통신을 조금 더 기술적인 또는 구현적인 방식으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전송 방향에 따라서 데이터 통신을 다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더 제가 좀 이렇게 편한 표현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라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데이터 통신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요 정도의 기술적인 운영적인 분류 체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실제 이러한 방식에 따라서 통신을 하고 있고요. 먼저 단방향 전송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데이터가 단방향 한쪽 방향으로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1:1 통신 환경에서 설령 1:다가 되더라도 한쪽 방향으로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이게 단방향 전송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한쪽 방향으로만 데이터를 전송한다. 가장 간단하고 그렇죠? 구현하기도 쉽고 비용도 당연히 저렴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운영할 때는 제약도 있겠지요. 자, 그다음에 반이중 통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양방향 전송을 지원해요. 데이터를 전달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양쪽 방향으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에 한쪽 방향으로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방식, 이게 반이중 통신이 되겠습니다. 할프자가 들어갔네요. 그러면 양쪽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다. 당연히 이런 것도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그게
전이중 방식, 풀 듀플렉스 방식이 있습니다. 동시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양방향 전송 방식이죠. 보통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채널이 보통 2개 이상이 있으면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에 더 유리하겠지요. 자, 그런 구조 등을 통해서 동시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것도 양방향으로 이런 내용들이 전이중 통신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네트워크라든지 컴퓨터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어떤 다분히 좀 규모가 있고 우리 과목의 직접적인 주제가 되는 얘기는 아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신이라는 부분, 그거는 큰 규모의 네트워크 통신도 있지만 작은 관점에서 보면 컴퓨터 안에서 장치와 이렇게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메모리라는 장치가 있고 여기 보면 CPU가 있잖아요. 그네들까지 데이터 주고받는 거 이것도 통신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우리 또 IoT, 3월 인터넷 많이 얘기하잖아요. 3월 인터넷을 구현하기 위한 라즈베리 파이 또는 아두이노 같은 장치에 센서를 유선 혹은 무선 방식으로 연결했다. 온도와 습도와 미세먼지와 기타 등등 정보를 센서가 취득을 해서 이쪽에 있는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와 같은 장치가 CPU가 코어를 갖고 있는 장치와 데이터를 주고받겠다. 이것도 데이터 통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에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전이중, 반이중 이런 통신 방식들이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점점 이것을 시작해서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부분으로 확대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도 조금 더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전송 방법에 따라서 데이터 통신을 분류하는데 직렬 전송 방식이라는 것과 이후에 나올 병렬 전송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를 보낼 수만 있냐, 받을 수도 있냐, 주거냐,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통신할 수 있냐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어차피 전송할 텐데 데이터를 전송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전송하느냐 이 관점으로 이 기술 관점으로 나눠본 겁니다. 직렬 전송 그래요. 시리얼이라고 하고 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불리는데 직렬 전송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기 만약에 우리가 뭐 데이터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결국 컴퓨터 세계, 디지털 세계에서는요. 데이터를 예입니다. 0, 0, 1, 0, 0, 1, 0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8비트죠. 한 바이트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한 바이트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결국 0101로 되어 있는 요 비트죠, 비트. 비트의 모임이 하나의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비트의 모임의 데이터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낼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직렬 전송은요. 요 비트의 순서대로 하나씩 보내겠다는 겁니다. 하나씩. 자, 아래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쪽이 보내는 쪽이라고 하고 이쪽이 받는 쪽이라고 하면 데이터를 전달할 건데 01100011이라는 비트의 모음, 즉 데이터가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거를 앞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비트를 순차적으로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보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보낼 수 있는 라인이 하나가 있고 한 번에 하나씩 순차적으로 보내야지만 잘 보낼 수 있는 구조. 그쵸? 당연하겠죠? 전송할 수 있는 라인도 하나가 있고 전송할 수 있는 방식도 한 번에 하나만 보낼 수 있다고 그러면 각각의 비트를 순차적으로 하나씩 보내줘야겠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쵸? 일렬로 세워서 보내겠다 하나씩 이러한 방식이 직렬 전송 방식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비트 단위로 순차 전송하는 방식 이게 직렬 전송이라는 거죠. 보시면 또 합리적이죠. 어떻게 보면 또 하나는요. 여기 보면 MSB first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쵸? 요거는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비트를 먼저 보내겠다라는 운영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운영 방식 중에 가장 중요한 비트를 먼저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요.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비트가 0110, 0011이라는 데이터가 해볼게요. 이거 그쵸? 하나의 데이터라고 해보겠습니다. 010101로 되어 있는 이진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혹시 요 뒤에 있는 1이 실수로 0으로 바뀌는 경우에 데이터가 차이가 나는 것과 여기 있는 0이 만약에 실수로 1로 바뀌었을 때 데이터의 값의 차이 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크냐라고 봤을 때에 2의 0승, 1, 2, 3, 4, 5, 6, 7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2의 7승이 되는, 그쵸? 그 값이 변경되면 전체 데이터에 오차가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그쵸? 하지만 뒤에 요 맨 첫 번째 있는 요 값이 변형된다 그러면 0 아니면 1 정도의 값이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예요. 그쵸? 따라서 비트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자릿수가 높은 큰 정보의 의미를 갖고 있는 요쪽에 있는 D7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더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비트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담고 있는 비트부터 먼저 보내겠다. 이것을 MSB first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꿔서도 보낼 수 있겠네요. D0부터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런 경우는 LSB라고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건 먼저 보내겠다라는 거죠. 다만 이렇게 했을 때 보내는 측과 받는 측이 시리얼 방식으로 내가 데이터를 전송할 건데 MS 방식으로 보낼 거다라는 것들을 사전에 협의해 놓아야겠지요. 예, 맞습니다. 자, 요 정도에서 직렬 전송 이야기를 드렸고요. 상대적으로 딱 봤을 때 뭐 하나씩 보내는 거니까 당연히 뭐 속도도 느리고 뭐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쵸? 왜냐면 그런 것 같으니까. 하지만 최근 통신 방식은요, 이 직렬 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더 고속으로 데이터를 상대적으로 먼 거리를 보낼 때는 이렇게 직렬 전송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에 보겠지만 병렬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라인이 여러 개 필요한데 재밌게도 전기적인 신호들이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상호 간의 데이터들이 이 신호 간에 간섭이 생겨서 중간에 데이터가 막 바뀌는 거예요. 오류도 많이 생기고 또 먼 거리를 보낼 때는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히려 빠르게 신호를 보내면서 직렬 통신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데이터 전송에 유리하구나라는 것들이 있어서 직렬 방식을 옛날보다는 더 선호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USB 있잖아요. USB 장치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이 장치, 이것도 요 가운데가 시리얼입니다. 예, 직렬 전송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직렬 전송에 대응되는 상대적인 전송 방식인 병렬 전송을 보겠습니다. 여러 데이터 회선을 이용해요. 데이터 회선이 여러 개 있는 겁니다. 따라서 동시에 다수의 비트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병렬 전송, 여러 데이터 회선을 이용해서 다수의 비트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다. 보겠습니다. 전송 측이 있고요. 수신하는 측이 있습니다. 이제는 데이터가 0, 1, 2, 3, 4, 5, 6, 7 0부터 시작했죠? 총 8개의 데이터 라인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8개의 비트, 1개의 바이트를 동시에 쫙 보낼 수 있는 거지요. 그쵸? 마찬가지로 MSB, LSB 요 순서는 상호간에 먼저 약속을 해놔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쵸? 여러 개의 데이터 회선을 이용해서 다수의 비트를 동시에 전송한다. 이게 병렬 전송이다. 이 정도 개념 보았습니다. 이제 동기 전송과 비동기 전송을 볼 건데요. 동기 전송이라는 건 뭐냐면 비동기 전송과 동기 전송을 볼 건데요. 비동기 전송이라는 거는요. 별도의 동기 신호 없이 약속된 형식, 상호 정의된 방식에 맞춰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예요. 두 개의 장치 또는 두 개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 장치라든지 프로그램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건데 특별하게 기준이 되는 신호 없이 나 1초에 몇 개 보낼게.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어떤 몇 가지의 정보를 주고받은 다음에 그 상호 간에 약속된 방식에 따라서 데이터를 그냥 주고받겠다. 이게 비동기 통신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인 개념으로 또 동기 통신이 있을 텐데요. 동기 통신은 동기 신호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동기 신호를 위한 별도의 선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뭐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 동기 신호를 박수 소리라고 해볼게요.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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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이렇게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신호가 있을 때에
전송하는 측과 수신하는 측이 약속을 한 거예요. 딱 이 신호에 맞춰서 내가 데이터 보낼 테니까 읽어라 이렇게. 기준이 되는 신호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컴퓨터 세계에서는 클럭이라고 해가지고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신호를 동기 신호로 이용을 합니다. 됐죠? 자, 이와 같은 방식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네트워크로 넘어갈 겁니다. 바로 이전 단계까지 우리는 무엇을 살펴봤다고요? 데이터 통신이라는 게 무엇이냐, 어떠한 특징이 있냐,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 분류는 뭐냐, 이런 거 살펴봤고요. 또 전체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큰 개념보다는 조금 더 작은 마이크로한 레벨일 수도 있지만 데이터라는 것은 컴퓨터 세계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장치 간에도 이루어지고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 전송 방식이 있는지 그쵸? 전이중 방식, 반이중 방식, 그 다음에 직렬 방식, 병렬 방식, 그 다음에 동기식 방식, 비동기 방식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쵸? 이렇게 주고받는 데이터 통신이 조금 더 큰 규모로 그쵸?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은 관계자는 뭐라 그럴까요? 많은 장치, 많은 프로그램, 많은 컴퓨터들이 함께 이루어 가겠다. 이거를 네트워크라고 보는 겁니다. 네트워크의 개념, 전송 매체들로 연결되어서 데이터를 상호 교환하는 시스템, 노드들의 그룹이다. 그쵸? 통신을 목적으로 구성된 시스템들의 집합체다. 전체라는 겁니다. 전체. 그쵸? 데이터 통신이라는 걸 원래 하는 건데 요거를 조금 더 범위를 키우고 센서들 간에 주고받는 이런 데이터, 물론 이 센서들 간에 주고받는 데이터도 규모를 크면 그게 네트워크 통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다양한 방식들이 규모와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네트워크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네트워크라는 거는 상호 교환하는 시스템들의 그룹, 시스템들의 집합체, 이들이 어떻게 서로 통신을 하고 위치와 거리와 또는 형태와 무관하게 혹은 형태가 다소 좀 변경되더라도 통신을 잘할 수 있겠냐, 이러한 것들을 고민해 놓은 거, 그게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와 함께 중요한 개념으로 프로토콜이라는 내용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프로토콜, 규약이라는 의미죠. 규약.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데이터의 교환 방식을 정의한 규약이다.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주고받는 데이터의 형식과 수행 정차를 정의해 놓은 규약이다. 이런 약속과 절차들이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다양한 장치들, 다양한 컴퓨터들, 호스트들, 그쵸?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넓은 규모에서 위치라든지 종류와 독립적으로, 즉 그런 것들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것들을 구성하면서 통신을 할 거냐,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불리고 있는 게 네트워크인 거고요. 그러려면 약속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고 어떠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정의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전송되라는 것들이 잘 전송됐는지를 모니터링하고 확인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결정이 되어야지만 서로 잘 통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서로 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통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 규칙, 그 규약, 이것을 프로토콜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프로토콜을 준수하고 프로토콜에 준해서 통신을 해야 네트워크상에서 데이터를 잘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프로토콜을 맞추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 프로토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프로토콜을요, 또 기본 요소, 구성 요소를 이렇게 나누어 보자면은 구문과 의미와 시간이라는 구성 요소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문, 신텍스죠. 전송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형식, 그 다음에 포맷 말하는 겁니다. 어떠한 식으로 포매팅할 거냐, 구성할 거냐, 부호화 방식, 실제 데이터를 보낼 때 어떠한 식으로 신호를 만들어서 보낼 거냐, 그 변경하는 부호화 방식, 그 다음에 신호 레벨,
그쵸? 왜냐면은 이 데이터를 보낼 때 현재 그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아날로그 디지털 방식으로 보낼 때 어떤 강약이 필요하잖아요. 신호 레벨. 이런 것들을 규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미, 시멘틱스라고 하는데요. 효율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합의사항, 오류 관리나 제어 등의 정보들, 이런 걸 규정해 놓은 겁니다. 자, 구문과 의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타이밍,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시간이 있습니다. 속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통신 속도, 전송 데이터 순서 제어 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은 게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교환 방식을 정의한 규약이고 데이터 형식이고 수행 절차이고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개념을 정의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조금 더 나눠 생각해 보니까 구문이라는 것과 의미라는 것과 시간이라는 것으로 프로토콜이 규정이 되면 이러한 관점과 이런 요소로 프로토콜을 만들면 목적에 따라 잘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OSI 7계층 모델을 보겠습니다. 물론 TCP/IP 4계층 모델도 보겠죠.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라는 것을 봤고 네트워크에서는 프로토콜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봤고 프로토콜의 개념을 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또 얘기 나오는 게 OSI 7계층 모델인데요. 정의를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간 통신할 때에 네트워크 간에 또는 네트워크 간의 참여자들 간에 통신할 때 상호 호환성, 상호 운연성, 서로 간의 데이터를 잘 주고받고 약속된 대로 뭔가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호환성, 운영성을 위해서 통신하는 과정을 7개로 나누어서 제시한 모델입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OSI 7 계층 모델은 네트워크 간 통신 시 상호 호환성, 가로하고 상호 운영성을 위해서 통신 과정을 7개 단계로 나누어서 제시한 모델이다. 레이어드 아키텍처다. 레이어. 7개의 계층으로 나눴다라는 겁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볼게요. 7계층인 응용으로부터 응용, 표현, 세션, 전송, 네트워크, 데이터 리크, 그 다음에 1계층의 물리 레이어까지 해서 7개의 계층으로 나누고 이 7개의 계층과 역할에 따라서 각각의 기술적인 요소들, 통신 방식들을 규정을 해서 우리 한번 통신을 해보자라는 모델을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그쵸?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전송하는 어떤 프로그램, 컴퓨팅이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에 또 받는 측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그냥 데이터를 전송할게 라고 한마디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을 7개의 계층으로 구분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 각각의 계층이 전송을 하는 측도 7개의 계층의 모델로 본다면 수신하는 측도 7개의 계층으로 구성된 모델로 생각을 하고 같이 대응을 해줘야겠죠? 각각의 계층은 계층 간에 1대1로 통신한다고 다른 계층과 독립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라고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대신에 실제 통신은 상위 계층은 하위 계층한테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전송되는 구조를 해보자. 상위 계층은 하위 계층한테 데이터를 통신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 단계적으로 요청이 된 다음에 결국 수신을 하게 되면 하위 계층은 상위 계층한테 어떤 데이터가 왔어요 라고 올려주면서 최종적으로는 어플리케이션 간에 통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요런 식으로 계층적으로 각 계층은 논리적으로 1대1로 잘 대응되도록 구성을 하고 실제 데이터 전송은 이와 같이 계층 구조로 요청과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서비스를 하는 방식으로 통신하도록 해보자. 이렇게 제시한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신한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러한 모델들이 있고 이러한 모델들과 각각의 계층에서 지향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또는 만약에 규약이 있다면 그 규약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장치도 만들고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개발하고 연동을 해야 이 안에서 서로 상호 호환되고 상호 운영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전체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에 따라서 우리 한번 같이 개발도 하고 장치도 만들고 구성해 가보자,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 OSI 7 계층 모델을 각 계층별로 조금 더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계층,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예요.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응용 프로그램 혹은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와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과 통신하기 위한 것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이메일, 파일 전송, 웹브라우저와 같이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용하는 명령의 전달과 제어 등을 담당하는 그 계층이 있다. 아, 우리가 네트워크로 통신된다고 하면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레이어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표현 방식을 결정한다. 통신장치의 표현 방식, 부호 체계 등을 정의하고 이 변환을 담당한다. 암호화, 복호화, 압축,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파일을 인코딩한다고도 하는데 특정한 형식으로 포맷을 변경해 주는 거, 그렇죠? 이러한 내용들을 담당하는 레이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5번째 레이어, 세션 레이어. 장비 말하는 겁니다. 장치 눈으로 보여지고 만질 수 있는 장치 말하는 겁니다. 장비 혹은 프로그램 있죠.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이 메모리에서 동작하는 거, 이걸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프로세스가 논리적인 연결을 생성하고 제어한다.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려면 연결이라는 게 필요한데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니까요. 내가 통신하고 싶은 상대방은 누구야? 이런 것들을 규정해서 연결하는 게 필요한데, 그쵸? 이러한 논리적인 연결을 생성하고 제어하는 거, 그게 레이어 5번째, 세션 레이어라는 겁니다. 보통 소켓 인터페이스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트랜스포트 4계층이 있습니다. 종단 간 구체적인 목적지까지 데이터를 전송을 담당하고요. 장비로는 엘퍼 스위치 정도가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장비 이런 내용들은 이번 차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이후 차수에서 계속해서 이제 설명드려 갈 거니까 지금은 OSI 7 계층 모델이 왜 등장했을까? 왜 중요했을까? 기본적인 구성은 무엇이 있을까? 이 정도를 조금 가볍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레이어 3. 종단 간 전송을 위한 경로를 설정하고 전달한다. 그래서 라우터라는 부분, L3 스위치라는 게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레이어 2 데이터 링크 계층입니다. 물리적인 네트워크 사이의 전송을 담당합니다. 교환기 등 중계 시스템 계면의 데이터 전송을 담당합니다. 브릿지, L2 스위치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이 다소 처음 들어보시면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보아가겠습니다. 레이어 1 있습니다. 물리적인 장치, 정기적인 연결, 신호에 대한 규약입니다. 그쵸? 그래서 리피터나 허브와 같은 것들이 또 이제 함께 레이어 1에 해당되는 그 장치다라고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아마 학우님들 OSI 7 계층에 대해서 처음 접해보시거나 좀 깊이 시간을 갖고 공부하지 않으셨다면 하나하나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OSI 7 계층 모델이 네트워크라는 부분에 있어서 왜 필요했을까? 상호 호환성, 상호 운영성. 그쵸? 왜 필요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이해가 되셨다. 앞부분에 살펴봤던 네트워크의 개념, 프로토콜의 개념과 연계해서 살펴봤을 때에 OSI 7 계층 모델이라는 게 있으면 당연히 좋겠네 라고 닿으셨다면 일단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는 거죠. OSI 7 계층, 레이어드, 계층 구조라고 하는데 당연히 계층이 있을 테니 응용, 표현, 세션, 전송,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물리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계층 구조라는 것이 갖는 것이 각 계층 간에는 서로 상대방의 계층만 바라보면서 논리적으로 1대1처럼 통신을 한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위 계층은 하위 계층에서 요청을 하고
다시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실제 통신이 이루어지는구나. 각각의 계층별로 특징이 있고 그것을 위한 규약 혹은 장비들이 있겠네. 어떻게 보면 흐름상 당연하기도 하고 맞는 얘기잖아요. 예, 그 정도가 와 닿으셨다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 뒤에는 이 내용들 있죠. 이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용어들은 또 이후 차수에서 하나씩 또 다시 살펴볼 거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각각의 용어들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시기보다 필요성과 기본 동작 구조와 특징 정도가 와 닿으셨다라는 것을 목표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OSI 7 계층 모델 하나만 이해하기에도 굉장히 많은 설명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얘는 모델이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학습의 효율성과 또 현업에 어떻게 잘 빨리 활용할 수 있겠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 어떻게 보면 요 정도 내용만 점검해보고 넘어가겠다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뒤에 나오는 TCP/IP 4계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OSI 7 계층도 중요하고요. TCP/IP 4계층도 다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네트워크상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통신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설정을 하고 또 통신을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구성을 하거나 장비를 도입한다면 TCP/IP 4계층에 준해서 검토하고 동작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OSI 7 레이어를 기반으로 한 거예요. 기반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OSI 7 레이어의 계층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인터넷 표준 통신 모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거 대부분 인터넷이잖아요. 지금 인터넷 표준 통신 모델 TCP/IP 4계층인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죠. 내용 보겠습니다. TCP/IP 4계층은요.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다양한 프로토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 쓴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TCP/IP라는 용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TCP라는 용어를 들으신 분, IP라는 용어를 들으신 분은 그 TCP/IP를 얘기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TCP와 IP뿐만 아니라 TCP/IP도 OSI 7 레이어처럼 계층 구조로 되어 있고 각 계층마다 필요한 여러 개의 프로토콜들이 모여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OSI 7 계층이 이렇게 있고요. OSI 7 계층을 기반으로 참고해서 4개의 계층, 어플리케이션, 트랜스포트, 인터넷,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 4개의 계층으로 다시 구조화시켜 놓고 각각의 계층의 특징과 역할을 정의했겠지요. 그리고 나서 각각의 계층에 따라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계층에 속해 있는 프로토콜, 트랜스포트 계층에 속해 있는 프로토콜, 인터넷 계층에 속해 있는 프로토콜, 그다음에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에 속해 있는 프로토콜 이런 것들을 정의해 놓고 이 규약에 따라, 이 프로토콜에 따라, 이 모델에 따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인터넷상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쵸? 레이어드 구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와 1대1로 서로 통신하고 있다라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거고요. 하지만 실제 통신은 어떻다? 예, 상위 계층이 요거 다시 보겠습니다.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에게 요청을 하고 그쵸? 하위 계층은 상위 계층한테 데이터를 서비스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동작하게 되는 거죠. 이게 레이어드 아키텍처의 그냥 일반적인 특징이니까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응용 계층, 전송 계층, TCP/IP 4계층의 계층을 좀 하나씩 다시 보겠습니다. 응용 계층,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사용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그 자체를 위한 계층이라는 거예요. 응용 서비스 간에 데이터를 어떻게 교환할지, 어떠한 규약을 준수할지 다양한 프로토콜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웹브라우저와 웹서버는 응용 계층에 속해 있는 기능인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겁니다.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FTP 프로토콜, 이메일을 전송하기 위한 SMTP 프로토콜, 다음에 TCP 방식으로 연결을 하고 명령들을 주고받기 위해 사용하는 텔넷 이런 프로토콜들이 응용 계층에 속한다는 거죠. 응용 계층에 속하는 프로토콜을 그냥 어플리케이션처럼 지칭하기도 합니다.
FTP 프로토콜, 그냥 FTP 프로그램 이렇게요. 자, 전송 계층이 있습니다. 전송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인데요. OSI 7레이어의 3계층, 4계층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데이터의 송수신을 담당하고요. 대표적으로 TCP와 UDP 등이 있습니다. TCP, UDP, 이게 전송 계층에 속해지는 겁니다. 이제 인터넷 계층이 있습니다. OSI 7 계층의 3계층에 해당되는 건데요. 자, 보시면은 전송 계층은 3, 4계층에 아우르고 그 다음에 OSI 7레이어 3계층에 해당되는 부분은 인터넷 계층이고 그쵸? 뭔가 주목된 느낌이 있잖아요. 예, OSI 7 계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TCP/IP 4계층을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것 정도 그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인터넷 계층은요. 어드레싱, 주소, 우리 IP 주소라고도 하죠. 패키징, 데이터를 나누고 분할하는 거, 라우팅, 목적지까지 데이터가 어떻게 갈 거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거, 이런 기능들을 담당하고요. 해당되어 있는 프로토콜에는요. IP, 우리 인터넷 프로토콜이죠. ARP, 그다음에 ICMP, IGMP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 각각의 것들은요. 이후 주차에서 또 살펴볼 거니까 지금은 당연히 인터넷 계층에도 여러 개의 프로토콜이 있구나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 보통 상대방 호스트까지 네트워크 연결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인터넷 통신을 할 수 있어? 이걸 물어볼 때 핑 한번 때려봐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기반이 되는 프로토콜이 ICMP, 또 그룹을 관리하는 별도의 프로토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네트워크 액세스 레이어, 네트워크 접근 계층, OSI 7 계층의 1, 2계층에 해당되는 거고요. 네트워크 간의 매체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거, 맥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되는 겁니다. 자, 요 정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OSI 7 계층을 기반으로 이 인터넷상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상호 운용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인터넷 표준 통신 모델 TCP/IP 4계층, 계층마다 역할이 있고 특징이 있으며 해당되는 여러 개의 프로토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기본 개념이자 특징이고요. 레이어드 아키텍처가 갖고 있는 상위 레이어는 하위 레이어한테 요청을 하고 하위 레이어는 상위 레이어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 기본적인 특징은 그냥 같이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 주차부터는 이러한 내용들 TCP/IP 4계층을 중심으로 한 세부적인 프로토콜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봐 갈 것이니까요. 지금은 OSI 7 레이어, TCP/IP 4계층과의 관계, TCP/IP 4계층이 나온 목적, 세부적인 계층 구조, 그리고 각각에 소속되어 있는 다양한 프로토콜이 있구나.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주차마다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확인해 갈 것이니까요. 지금은 흐름 정도를 보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됐으니까 우리는 다시 계속 한번 처음부터 봤던 걸 생각해 볼게요. 데이터 통신이라는 개념과 또 작은 단위의 데이터의 통신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식의 데이터 통신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분류해보고 조금 더 포괄적이지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데이터 통신이라는 것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네트워크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서는 규약, 프로토콜이 중요하다는 걸 봤고 OSI 7 레이어, TCP/IP 4계층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네트워크 교환 방식인데요. 뭐냐면 네트워크 통신한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데이터를 교환해야 되잖아요. 서로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 교환 방식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회선 교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송순신 단말 장치에 연결 경로를 미리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예요. 이쪽에 전송하려고 하는 부분과 데이터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단말 장치에 어떻게 데이터가 가야 된다는지 이 경로 있죠? 이걸 미리 설정하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 회선 교환 방식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데이터를 또 그러니까 호스트 간에 단말 장치 간에 데이터를 확실히 보낸다고 할 때는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도 있겠지만 네트워크라는 부분에 무엇가 있다고 그랬죠? 데이터 통신 부분에 무엇가 있다고 그랬죠? 효율성이라는 부분.
무엇인가가 점유하고 있고 그들만 사용하고 해야 된다 그러면 전체의 이 네트워크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회선 교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 방식도 나오는 거예요. 자, 메시지 교환 네트워크가 나왔습니다. 사전 경로에 설정 없이 메시지 헤더의 목적지 주소를 표시해서 전송해 보자. 메시지라는 거에 헤더에 목적지 주소를 담아서 전송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적지 주소를 보고 이거 어디로 보내야겠네? 이거 결정해야 되잖아요. 교환기가 전송자의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이거 어디로 보내야겠구나 수신자를 확인하고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교환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노드들이 메시지를 만들어서 교환기한테 전달을 하고 메시지에는 목적지 주소가 있어서 교환기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노드한테 데이터를 보내준다라는 겁니다. 메시지를 보내준다라는 겁니다. 됐죠? 당연히 교환기 안에는 이런 것들 처리할 수 있는 큰 메모리도 있어야 되고요. 처리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예, 아무래도 교환기의 부담이 증가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용량이라든지 비용이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네트워크 상에서의 어떤 교환 방식이 있다라는 거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패킷 교환 방식이라고 합니다. 패킷 교환 네트워크. 전송 메시지를요, 일정한 크기의 패킷으로 분할해서 전송하는 방식이에요. 교환기는요, 패킷에 있는 목적지 주소를 참고해서 전송 경로를 선택합니다. 그쵸? 어떻게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 방식을 약간 융합한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가산 회선 방식, 데이터그램 방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죠. 패킷 교환.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보내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일정한 크기의 패킷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패킷을 분할하고 전송하는데 목적 주소를 참조해서 전송 용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요거 두 가지 키워드 기억하시고 봐주세요. 데이터를 보낼 건데, 그쵸? 보낼 때 패킷에 따라 경로를 선택해서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전에 우리 다시 볼게요. 했던 회선 교환 네트워크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그쵸? 유연한 경로를 선택해서 보낼 수 있고요. 그쵸? 하나로 고정하게 쓰는 게 아니라 패킷에 따라서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으니까요. 그쵸? 메시지 교환 방식보다는 조금 더, 뭐라 그럴까? 그 처리하는 데이터의 크기를 제어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효율성을 확보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패킷 교환 네트워크는 이런 효율성들을 고려하고 어떻게 해야 잘 처리할지를 고민한 하나의 또 방식이라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네트워크 교환 방식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네트워크도 한번 분류해 볼게요. 자, 이제 네트워크라는 걸 무엇인지 개념을 받고 네트워크 상에서 각각의 호스트들, 장치들 또는 노드들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들이 통신하기 위해서는 규약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것도 봤습니다. 이제는 규모 면에서 볼게요. 네트워크를요, 로컬 에리아 네트워크, 랜이라고도 하는데 약자죠, 랜.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는데요. 대략 10km 이내의 범위, 엄청나게 랜이라고 그래서 뭐 조그만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범위를 얘기합니다. 사무실, 학교 등 지리적으로 한정된 범위의 근거리 통신망. 참고로 랜, 웬, 맨 이런 식의 용어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의 키워드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요. 랜이라는 부분이 뭐 10km 이내의 범위다. 당연히 이제 또 이렇게 표현드리겠습니다. 교과서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키워드를 기억해 주시고 상대적으로 작은 범위다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보다 안에 있는 랜의 분류 부분을 조금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사무실, 학교 등 지리적으로 한정된 범위의 근거리 통신망을 의미한다. 근데 이 랜이 분류가 있다는 겁니다. 버스형, 스타형, 링형, 그 다음에 메시형, 트리형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드리는 거냐 하면요. 꼭 랜이 아니더라도 뭔가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그러면 이러한 모델로 노드들을
통신하는 방식들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특징 보겠습니다. 버스형, 버스 타입입니다. 버스라는 말이 들어가면 하나의 공유 통신 회선인 버스가 모든 노드들이 공유하는 데이터 통신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 공통 구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 장치를 연결해서 통신하자는 겁니다. 메인 버스가 있으니까 여기에 연결해서 통신을 하자라는 거죠. 그쵸? 구성상에는 단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노드는 버스에 붙이면 되니까 대신에 가운데 있는 요 버스가 망가지거나 성능 또는 지원하는 데이터의 통신의 양의 제한이 있다 그러면 전체 네트워크가 늘어지거나 느려지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망가지면 끝나는 거니까. 이런 장단점의 특징이 각각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타형이 있습니다. 스타형 읽어볼게요. 중앙에 호스트가 있는 거예요. 중앙에 호스트에 다양한 장치가 연결된 형태라는 겁니다. 그쵸? 이걸 스타형. 링형 뭘까요? 모든 장치를 원형으로 연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장치를 원형으로 이렇게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연이은 위치의 노드는 점대점 방식 1대1이잖아요. 연결해서 하겠다. 링형. 그쵸? 데이터 이렇게 랜을 이렇게 구성 방식을 이렇게 토폴로지를 구성하고 데이터 통신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메쉬형이 있습니다. 미메쉬형. 얘는 뭐냐면요. 링형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모든 것들이 서로 간에 다 크로스해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메쉬형. 서로 다른 장치들이 그물처럼 연결돼서 그물처럼 연결돼서 모든 노드들이 점대점 방식으로 통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트리형. 우리가 알고 있는 트리예요. 루트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확장해 가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버스형의 확장 형태로서 트리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림을 떠오르시면 대략 명칭과 함께 어떤 의미일까라고 알아하실 거고요. 이런 방식들에 따라서 당연히 특징들이 도출될 수도 있겠지요. 자, 이렇게 랜의 분류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은 여러모로 우리한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세계에서, 컴퓨터 네트워크 세계에서 또는 컴퓨터에서 컴퓨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학습하다 보면 이 비슷한 개념으로 다양한 형태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맨과 웨를 볼 건데요. 도시 지역을 잇는 통신을 의미하는 맨. 그 다음에 메트로폴리탄의 약자겠죠. 그 다음에 광대역 통신망. 그 다음에 커다란 규모를 얘기하는 웬.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와이드 에리아 네트워크.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네트워크를 구별할 수 있다. 규모에 따라서 구별하자 그러면 랜, 맨, 웬. 이런 식으로 규모가 커져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랜의 분류 정도는 한 번 더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해당 주차에 제가 여러 가지 참고할 만한 자료도 함께 올려드릴 테니까 그런 내용도 더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컴퓨터 네트워크 실습 환경을 구성해 볼 건데요. 바로 이전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번 차수에서 짚어보고 싶은 주요한 용어들. 또 하나, 앞으로 우리가 TCP/IP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볼 텐데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이 정도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후 차수의 여러 가지 것을 하기 위해서 실습 환경을 구성해 보는 게 바로 이 챕터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챕터는요, 이제 실습 동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서 안내를 드려야 되는데요. 네트워크를 테스트해 보려고 그러면은 때로는 네트워크 통신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어떤 구조도 만들어 놔야 되고 또 리눅스나 윈도우 다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환경도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버처박스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 위에 리눅스를 구성하고 통신 환경을 구성해 보는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인 실습 환경으로 맞춰 놓고요. 각각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한 특징과 필요하면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이후 실습 가운데에 이론과 함께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해당 내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 실습 등에서 활용할 환경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서를 이용을 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직접 구동하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사용할 환경이니까 잘 한번 같이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필요한 내용은요, 버처박스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겁니다. 버처박스 프로그램은 윈도우나 리눅스나 맥과 같은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지원하는데요. 참고로 최근 맥은 그 M1이라고 하잖아요. 애플 실리콘이 들어간 거. 예, 그 칩이 들어간 경우에는 설치할 CentOS나 칼리 리눅스와 같이 이쪽 환경과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함이 좀 있겠지만 그 외의 환경들, 윈도우나 또는 리눅스나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 머신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즉, 내가 만약에 현재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위에다가 내가 나름대로의 가상 머신, 그러니까 마치 PC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PC 환경을 만들고 그 위에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 있는 리눅스나 또는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처박스를 설치하고 나서 가상머신을 만들고 그 위에 CentOS 7이라는 리눅스와 칼리 리눅스라는 리눅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CentOS 7은 다양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설치하고 현업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리눅스 운영체제고요. 칼리 리눅스는 시스템을 테스트하거나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특히 보안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고 모의계획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리눅스 배포판입니다. 우리는 CentOS 7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설치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칼리 리눅스를 이용해서 칼리 리눅스와 함께 제공되는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보고 확인해볼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버처박스를 설치하고 실습을 하기 위한 몇 가지 환경을 설정할 겁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이요, 나트 네트워크를 추가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entOS를 설치하고 칼리 리눅스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CentOS와 칼리 리눅스가 서로 통신이 되는 환경인지, 또 각각이 통신이 되는 네트워크가 되는지, 즉 인터넷이 되는지 그 점검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요, 이런 환경을 구성해 놓는 것까지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용해서 뭐 테스트를 해보거나 점검을 하는 거나 이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후 과정의 주차에 따라서 좀 상황에 따라 하나씩 점검하고 확인해 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상머신을 설치한 다음에는 그 위에 운영체제를 설치할 때 직접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과정이 좀 까다롭고 또 그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리눅스 환경을 다 설치한 다음에 이렇게 OVA 파일이라는 방식으로 익스포트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버처박스를 설치하고 제가 함께 제공해드릴, 해당 주체에 함께 드릴 겁니다. 이 OVA를 임포트해서 사용하시면 리눅스가 설치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먼저 버처박스를 설치할 건데요. 버처박스를 설치하는 방법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다운로드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이렇게 화면이 표시가 되고요.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운영체제에 맞는 리눅스나 윈도우, 일단은 우리 윈도우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윈도우 64비트 환경을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윈도우 64비트에 맞는 버처박스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이트에 접속을 했고요. 이렇게 가운데 크게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을 하시면 다운로드 사이트로 이동이 되는 거고, 이때 여기 윈도우즈 호스트라는 것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터넷상에 많은 자료를 찾아보면 바로 밑에 있는 오라클 버처박스 익스텐션 팩, 즉 확장 팩도 설치하라고 가이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이것은 설치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확장팩은 집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는 괜찮지만 회사, 학교 등 외부에서 사용할 때는 라이선스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괜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버처박스 프로그램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텍스트로 돌아와서 다시 보겠습니다. 설치하시는 가운데 특별하게 주의할 점은 없는데요. 설치하는 도중에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지만 가끔 이와 같은 메시지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장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메시지가 뜰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전에 한 번이라도 오라클의 소프트웨어는 항상 신뢰합니다 라는 것을 체크하신 적이 있었다면 이러한 메시지가 안 뜨고 바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이라고 그러면 설치가 화면에 이런 메시지가 보이겠지요. 이때 설치 버튼 꼭 클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버처박스가 동작할 때 필요한 장치 드라이버가 함께 설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설치되는 가운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특정 SDK가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서 설치가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VC 리디스트 X86EXE라는 프로그램, 즉 SDK 설치 프로그램을 설치하신 다음에 버처박스를 재설치하시면 문제없이 설치가 될 겁니다. 관련된 부분은요. 역시 이 문서도 함께 배포해 드릴 텐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하셔도 되고요. 역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양하게 확인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따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오라클 버처박스가 설치가 되면 이와 같은 초기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이와 같은 초기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예전에 한번 설치하셨거나 다양한 환경에 따라 이 초기 환경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의 UI가 표시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잘 동작하는 것도 확인을 했으니까 몇 가지 환경 설정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스트 단축키라는 거를 설정할 건데요. 자, 이거 하는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 이렇게 윈도우 OS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통 호스트 OS라고 하는데요. 호스트 운영체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현재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진짜 윈도우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만약에 우리가 CentOS, 우리가 할 거죠? CentOS를 설치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CentOS를 설치한 다음에 가상머신 환경에서 실행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뜰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마우스를 딱 클릭해서 우리가 텍스트 등을 입력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모든 마우스와 키보드 입력이 이 CentOS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내가 마우스를 키보드를 다시 윈도우 쪽으로 가져와서 다른 작업을 하고 싶은데 한번 이렇게 게스트OS라고 하는데요. CentOS와 같이 설치한 운영체제에 마우스나 키보드를 인풋을 가져간 다음에는 이 바깥으로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칼리 리눅스와 같이 GUI 방식으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CentOS와 같이 보통 커맨드 라인 방식, CLI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텍스트 중심으로 유저 인터페이스가 구성된 경우에는 더더욱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바깥으로 나오게끔 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호스트 키 조합, 이 단축키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버처박스에서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 호스트 키 조합이 우리가 사용하는 키보드와 좀 조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혹 동작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기 편리한 단축키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예, 그것이 호스트 단축키 설정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요. 요 위에 적어놨는데 파일 메뉴에서 버처박스의 파일 메뉴입니다. 환경 설정을 들어가시고요. 환경 설정에 들어가시면 환경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에서 두 번째에 있는 입력을 선택합니다. 입력을 선택하면 바로 버처박스 관리자 가상머신 탭이 나오는데요. 이 가상머신 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호스트 키 조합이 보이고요. 이때 이 단축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원하는 키보드 단축키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컨트롤 Alt로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컨트롤 Alt가 제 환경에서는 다른 것과 충돌되지 않는 가장 일반적인 단축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세팅해 주신 다음에 당연히 확인 누르셔야 됩니다. 확인을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는데 NAT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네트워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NAT라는 개념 또는 공유기라는 개념 이런 개념들을 앞으로 계속 학습해 나갈 겁니다.
그쵸? 또 뭐 포트 포워딩 이런 것들도 이제 이후에는 익숙하게 학습해 갈 겁니다. TCP, IP, 포트 뭐 이런 내용들을 계속 학습해 갈 거니까요. 따라서 이후에 학습할 내용들을 좀 모으면 지금 제가 설명드릴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시기 좋을 텐데요. 이후 차수에서 상황에 따라 좀 더 보완해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이렇게 설치하는 이유와 그 다음에 설치하는 방법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트 네트워크라는 것을 구성하고 나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하나를 시스템에 등록을 해놔야, 버추얼박스에 등록을 해놔야 우리가 설치할 게스트 OS, 즉 CentOS와 칼리 리눅스가 서로 네트워크 통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따라서 그것을 먼저 구성해 놓으려고 합니다. 구성하는 방법은요, 버처박스의 파일 메뉴에서 도구로 가시고요. 도구입니다. 도구 메뉴를 클릭하시면 네트워크 매니저라는 메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매니저를 클릭하시면 지금 밑에서 보이시는 것 같은 이런 UI가 표시가 됩니다. 호스트 온리 네트워크, 나트 네트워크스, 클라우드 네트워크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탭인 나트 네트워크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 클릭하시면은 화면에 요 내부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기 버튼을 하나 딱 클릭하시면 이름 쪽에 나트 네트워크라고 관련 있는 것이 하나가 추가가 되고요. 요렇게 관련된 IP들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설정들이 추가가 됩니다.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당연히 적용 버튼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적용 확인 버튼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됐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가장 중요한 버처박스의 환경 구성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했지요? 버처박스를 설치했고 중간에 신뢰하고 설치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뜨면 yes 해줬고요. 그쵸? 쭉 설치를 한 다음에 필요하면 SDK도 설치했고 쭉 설치해준 다음에 호스트 키, 단축키를 세팅을 해줬고 나트 네트워크를 하나 추가해줬습니다. 이제 CentOS와 칼리 리눅스를 설치해서 실행하면 되는데요. 방법은 그냥 임포트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함께 제공해드릴 OVA 파일을 임포트 하시면 되는데요. 임포트하는 방법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버처박스의 파일 메뉴에서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라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UI가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사용하실 OVA 파일, 우리는 CentOS 7 t134.ova라는 파일을 이용할 겁니다. 요거 선택하셔가지고 요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이 좀 중요한데요. 다음을 누르시면 가상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그대로 두시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요 램, 메모리 용량이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 학우님들이 사용하시는 노트북이나 윈도우의 메모리가 8기가 정도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요 2메가가 2048이면 2기가거든요. 우리 학우님들이 사용하시는 그 노트북, 즉 윈도우나 그 윈도우죠, 그죠? 윈도우에 설치된 메모리가 8기가입니다. 8메가가 아니라 8기가입니다. 보통 요즘에는 8기가, 16기가 이런 걸 많이 좀 사용하니까요. 예전 대비 좀 용량을 많이 사용해서 8기가라 그러면 그 램을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1기가, 최대 2기가 정도가 한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호스트 운영체제라고 하는 윈도우도 메모리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제가 배포해드리는 OVA 파일은 기본으로 4GB, 즉 4096 바이트로 램 용량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6기가나 그 이상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넉넉하게 사용하시라는 의미로요. 따라서 8기가 정도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또는 16기가라고 하더라도 내가 윈도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요거를 클릭하셔서 2048로 바꿔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2GB만 쓰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높아진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면 호스트 윈도우, 즉 윈도우 자체가 호스트 OS인 윈도우 자체가 느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만 주의해 주시고요. 그냥 피니시 누르시면 쭉 임포트가 될 겁니다. 이러한 UI가 표시되면서 쭉 임포트가 되고요. 임포트가 완료되면 이렇게 CentOS t134라는 가상 머신이 하나 딱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직접 해보시면 그 메모리 2048로 필요하면 바꾸신다라는 거, 그 정도만 주의해 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임포트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임포트한 칼리 리눅스 CentOS는요,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상 머신을 더블 클릭하거나,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치하셨다 그러면은 요 설치된 거 있잖아요.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또는 시작 버튼, 시작 메뉴를 클릭하시면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있죠? 실행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혹시 사용하시는 메인 노트북 또는 윈도우가 인텔 12세대 이후의 CPU라고 그러면 요 CentOS가 부팅하는 과정에 몇 가지 경고 메시지가 출력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무시하시고 진행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현재 동작, 우리가 실습하는 환경 정도에서는 동작에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리눅스를 부팅하면 로그인 하라고 나오는데 아이디는 루트로 하시고요. 패스워드는 팀1234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패스워드 입력하실 때는 화면에 패스워드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키보드 입력하실 때 화면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루트 입력하시고 패스워드 입력하는 쪽에 팀1234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패스워드는 화면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로그인을 하게 되고요. 이 로그인한 상태에서 ifconfig라는 명령을 입력합니다. ifconfig라는 명령을 하면 ifconfig 명령을 입력하시면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우리 CentOS의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밑에 10.0.2.5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IP 주소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꼭 ifconfig 명령을 입력하신 다음에 10.0.2.5 IP 주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용어들을 이제 이후에 우리가 이후 차수에서 학습을 할 거고요. 지금은 필요에 따라 우리 실습하거나 뭔가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실습 환경을 구성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거에 대한 세부 설명은 이후 차수로 미루고 생략을 하고요. 지금은 다소 기계적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정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CentOS가 됐고요. 당연히 이 CentOS는 현재 네트워크,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ing이라는 명령어 있죠? ping 하신 다음에 www.google.com 하시면 이렇게 뭔가 응답이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컨트롤 플러스 C입니다. 컨트롤 키와 C키, 요 컨트롤과 C를 동시에 누르는 단축키를 입력하시면요. 이 명령이 종료가 되면서 다시 이렇게 명령 입력 상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 핑과 같은 명령어도 우리 이후 차수에서 함께 이론과 함께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은 다소 기계적으로 이렇게까지 환경이 구성이 되면 되는구나 정도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찬가지 방법으로 칼리 리눅스도 설치하겠습니다. 칼리 리눅스도 마찬가지로 OVA 파일을 선택해서 임포트를 하고요. 임포트하는 방법은 CentOS 때와 동일하고요. 다만 파일 네임이 이렇게 칼리로 시작하는 OVA 파일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이 메모리를 2048 혹은 많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내가 현재 윈도우에서 구성하고 있는 것이 많이 부담스럽다. 내가 지금 호스트 운영체제인 윈도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다. 또는 메모리가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1024를 바꿔주셔도 기본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2048 정도가 돼야 여러 가지를 실습할 때 많이 또 부족하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하고 계신 호스트 OS가 동작하고 있는 노트북이나 PC의 메모리 사용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하시면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가이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이제 칼리 리눅스를 임포트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임포트 할 때 이런 UI가 잠시 표시가 됩니다. 잘 임포트가 되면 이제 이와 같이 CentOS와 칼리 리눅스가 잘 임포트가 되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칼리 리눅스도 실행을 시켜야겠죠? CentOS 때와 마찬가지로 이 가상 머신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선택하신 다음에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칼리 리눅스가 동작을 하고요. 참고로 칼리 리눅스가 접속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에 입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아이디는 루트이고요.
패스워드는 TOOR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헷갈리지 마시고 잘 입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인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ifconfig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10.0.2.10이라는 IP가 할당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터미널 창은 어떻게 실행하냐면요. 우리 칼리 리눅스의 왼쪽 편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즐겨찾기 메뉴가 있습니다. 즐겨찾기 메뉴에 두 번째 탭 보시면 터미널을 실행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이 터미널을 실행하시면 이렇게 터미널 창에서 명령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핑 명령을 이용해서 잘 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료는 컨트롤과 C키, 단축키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칼리 리눅스도 설치가 잘 되었고요. 이제 인터넷도 사용 가능한 환경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칼리 리눅스와 CentOS가 서로 네트워크가 되는지 확인할 건데요. 칼리 리눅스와 CentOS를 모두 게스트OS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OS 두 개를 모두 동작을 시켜 놓으시고요. 서로 IP를 이용해서 CentOS에서는 칼리 리눅스인 10.0.2.10 IP를 가지고 핑을 때리고 그 다음에 칼리 리눅스에서는요 CentOS의 IP인 10.0.2.5를 가지고 핑을 때리고 서로 간에 핑이 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통신이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다 진행하신 다음에 우리 리눅스를 종료시켜 주실 필요성이 있잖아요. 종료시켜 주시는 방법은요. shutdown 한 칸 띄고 -a h 한 칸 띄고 now 이 명령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타이핑해서 보여드리는 이 명령어 shutdown 한 칸 띄고 -h 한 칸 띄고 now 이렇게 되면 리눅스가 종료되게 되겠습니다. 그럼 안정적으로 종료가 되는 거고요. 혹시 실수로 그냥 종료하셨거나 창을 닫으셔도 일상적인 환경에서는 또 크게 무리 없이 바로 또 그 다음에 부팅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처럼 바로 또 쉽게 설치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와 같이 안정적으로 종료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제 버추얼박스 프로그램을 직접 바라보면서 함께 실습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된 대로 파일 메뉴에서 환경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요. 입력으로 가셔서 가상머신 탭으로 가시면 여기 이렇게 호스트키 조합이라고 보이시죠? 호스트키 조합 있습니다. 이 단축키 부분. 저는 이미 설치를 해놓은 거죠. 설정을 해놓은 거죠. 클릭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단축키 입력하시면 되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파일 메뉴에서 도구로 가셔서 네트워크 매니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탭인 나트 네트워크스로 가겠습니다. 나트 네트워크스로 가시면 현재 처음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는 거라 그러면 화면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이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할 겁니다.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나트 네트워크라는 것이 하나 등록이 되고 그죠? 이렇게 관련된 설정들이 보여집니다. 자, 적용과 리셋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누르려고 했는데 활성화가 안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적용 버튼이 활성화가 안 돼 있으니까 일단 잘 적용됐는지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진행하시다가 저와 동일한 환경이시면 요게 지워지지 않고 설정한 대로 잘 설정이 되어 있구나 정도만 확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우리 여기 이렇게 가셔가지고요. 파일 메뉴에서 다시 도구로 가서 네트워크 매니저로 다시 가서 잘 활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자, 여기 도구 메뉴의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여기 이렇게 점 3개 보이시죠? 요거 클릭하셔서 환영합니다로 가겠습니다. 초기 화면으로 왔죠? 이제 다시 파일 메뉴에서 도구 메뉴에서 네트워크 매니저로 가셔서 자, 두 번째 나트 네트워크에 우리가 구성해 놓은 나트 네트워크가 하나 잘 저장되어 있다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적용 버튼이 원래 보이는 게 합리적인데 지금 이게 적용 버튼이 보이고 그 다음에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클릭하면
이제 적용이 됐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진행하는 게 합리적인 진행 방식인데, 버처박스의 어떤 프로그램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이것은 그냥 허용해 주는 건지 적용 버튼이 클릭되지 않도록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했던 것과 같이 잘 우리가 구성해 놓은 것들이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하나의 대안으로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구성이 된 거고요. 바로 우리 버처박스 OV 파일, OS 파일 한번 임포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 하고요. 이와 같이 CentOS OV 파일을 지정했습니다. 여기 있는 요 파일 선택 버튼 누르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을 누르시고 기본적으로 4096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딱 더블 클릭해서 2048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2048이 돼야 되지 실수로 48 이런 식으로 작은 숫자 입력하시거나 너무 큰 숫자 입력하시면 부팅과 사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니시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창이 뜨면서 임포트가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잘 임포트가 돼서 화면에 표시가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또 진행하는 방식이 비슷하니까 칼리 리눅스까지 다 설치된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잘 된 상황으로 만들어 놨고요. 이제 CentOS를 더블 클릭하거나 또는 CentOS를 선택하신 다음에 시작 버튼을 누르는 것, 또는 칼리 리눅스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칼리 리눅스를 선택하시고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각각의 운영체제가 실행이 되겠습니다. 역시 실행하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아이디 패스워드, 즉 로그인하는 메뉴 또는 창 화면이 표시되기 전까지는 진행을 시켜놓고 나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CentOS가 부팅이 됐고요. 루트에 팀 1234 말씀드린 아이디 패스워드로 이렇게 로그인이 됐습니다. 역시 ifconfig 명령으로 그쵸 10.0.2.5 IP가 할당돼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핑 그냥 구글닷컴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www로 붙일 수도 있지만 구글닷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글닷컴 핑이 잘 되는 거 확인이 됐습니다. 즉 방금 컨트롤 C 눌러가지고 종료시킨 겁니다. 즉 10.0.2.5라는 IP도 갖고 있고 인터넷도 되는구나 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마우스가 바깥으로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세팅해 놓은 호스트 단축키 있죠? 그거를 누르시면 마우스가 딱 생기면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제 CentOS도 부팅한 다음에 로그인하는 환경까지 진행해 놓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잘못 드렸네요. CentOS가 아니라 칼리 리눅스를 부팅해 놓고 로그인하는 화면이 나오는 것까지 진행해 놓은 다음에 와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 이름을 입력받는 곳이 있고요. 여기 루트 입력하시고요. 패스워드는 TOOR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로그인 진행이 되고요. 이제 화면이 곧 표시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화면이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왼쪽에 즐겨찾기 메뉴가 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즐겨찾기 메뉴에서 두 번째인 터미널을 실행하겠습니다. 터미널을 실행하시고요.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일부러 좀 확대 모드로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ifconfig 명령으로 먼저 IP를 볼 거고요. 10.0.2.10이네요. 마찬가지로 핑 명령으로 네트워크가 되는지, 즉 인터넷이 되는지 봤습니다. 핑도 잘 돼서 인터넷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CentOS와 칼리 리눅스가 서로 핑이 되는 것을 확인해야겠죠? 그 환경 구성해 놓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한쪽에는 CentOS 10.0.2.5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칼리 리눅스 10.0.2.15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간 이렇게 띄워놨으니까 상호간에 핑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CentOS에서 핑 10.0.2.10. 자, 칼리 리눅스 핑이 잘 되는 거 확인이 되죠. 마찬가지로 컨트롤 C 누르면 종료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칼리 리눅스에서도 핑 10.0.2.5. 자, 핑이 잘 되는 거 확인이 되죠? 이와 같이 CentOS와 칼리 리눅스도 상호간에 핑이 됨으로써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네트워크 통신이 되는구나, 이 부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료는 어떻게 한다고요? shutdown -h now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종료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shutdown -h now 명령 입력하셔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종료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저 파워 오프 되고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버추얼박스 설치하고 CentOS 7과 칼리 리눅스를 임포트 방식으로 설치한 다음에 상호 간의 동작하는 환경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어찌 보면 네트워크 실습 환경이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프로그램 안에 운영체제, OS, 리눅스 이런 거 구성하고 서로 간에 통신이 잘 되는구나 요 정도를 확인해 보는 것들이 시작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중심으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실습 등을 확대해 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할 텐데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평가하기 문제로 우리가 살펴본 내용 살펴볼 건데요. 전송 방향에 따라 데이터 통신을 분류할 때 동시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전송 방식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동시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죠? 답은 전이중 통신이 되겠죠. 전이중 전송 방식이 되겠습니다. 전이중 전송, 양방향 동시 전송이 가능한 전송 방식이다. 됐죠?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전송 매체, 링크로 연결됐어요. 데이터를 상호 교환하는 시스템들의 그룹을 명칭하는 거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인 것입니다. 자, 답이 무엇일까요? 답은 네트워크죠. 네트워크는 전선 매체, 링크로 연결되어서 데이터를 상호 교환하는 시스템들의 그룹, 전체 그룹, 그쵸? 그런 의미를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토콜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그쵸? 구문, 의미, 시간, 비용. 이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예, 답은 비용이지요. 프로토콜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제시해 본다면 구문, 의미, 시간으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문제. OSI 7 레이어의 구성 요소 중 응용 프로그램과 가장 가까운 거, 사용자 레벨에 가장 가까운 거, 예. 딱 보셔도 감이 오시죠? 무엇일까요? 네, 레이어 7이죠. 레이어 7은 응용 프로그램 혹은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와 통신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자, 전송 메시지를 일정 크기의 패킷으로 분할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일정 크기의 패킷으로 분할하여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무엇이었죠? 예, 패킷 교환 네트워크였죠. 자, 이제 TCP/IP 4계층 중 OSI 7의 3계층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주소를 기반으로 라우팅, 이게 핵심이죠. 자, 답은 무엇일까요? 예, 답은 인터넷 계층이 되겠습니다. 어드레싱, 패키징, 라우팅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자, 요 정도 평가하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진행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본 셈이 되었는데요. 이제 이후 주차에는 이제 당연히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깊이 보아갈 것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 흐름을 기억하시고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 상호 간의 관계는 무엇인지 이런 흐름 가운데 하나하나를 생각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기를 보겠습니다. 컴퓨터 네트워크의 개요, 데이터 통신은 서로 떨어져 있는 컴퓨터 혹은 입출력 장치를 통신회선으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처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데이터 통신은 전송 방향에 따라 단방향, 반이중, 전이중 전송으로 분류할 수 있다. 데이터 통신은 비트 단위로 순차 전송하는 직렬 전송 방식, 여러 개의 데이터 회선을 이용해서 다수의 비트를 동시에 전송하는 병렬 전송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데이터 통신은 동기신의 유무에 따라서 비동기 전송, 동기식 전송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동기식, 박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기신호. 자, 프로토콜은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주고받는 데이터 형식, 수행 절차, 이런 것들을 정의한 규약이다. 구문, 의미, 시간을 기본 요소로 한다. 이런 내용 살펴봤죠? OSI 7 계층은 네트워크 간의 통신 시 상호 호환성, 운용성을 위해서 7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제시한 모델이다. 각각 응용
표현, 세션, 전송,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물리 계층으로 되어 있다. 7계층부터 1계층을 순서대로 적어 놓은 것이죠. TCP/IP는 TCP/IP 또는 TCP/IP 4계층 모델은 OSI 7레이어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표준 통신 프로토콜이다. 응용, 전송, 인터넷, 네트워크 접근 계층으로 구성된다. 4계층부터 1계층까지를 나열해 놓은 것이죠. 자, 이런 내용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교환 방식은 전송 방식에 따라 회선 교환, 메시지 교환, 패킷 교환 네트워크로 분류할 수 있었죠? 그림 떠오르시죠? 네트워크는 규모에 따라 랜, 맨, 웬 등으로 구별할 수 있고 또 제가 우리 내용 중에서 강조해드린 게 있었습니다. 랜의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 버스형, 메쉬형, 링형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서브셋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은 용어들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차수 진행을 이제 마무리 질 때가 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는 네트워크,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특히 TCP/IP를 중심으로 해서 인터넷상에서 어떤 식으로 통신이 이루어지는지를 이해를 하고 각각의 기술 요소들을 살펴볼 거고요. 때로는 코맨드를 타이핑해서 때로는 내용을 분석해봐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차수에서 기본적인 실습 환경을 구성하는 것도 비록 정리하기 위해서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중요하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네트워크이긴 하지만 우리 과정 목표가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TCP/IP 중심으로 조금 더 기술적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가이드를 가져가고 이것을 조금 더 실무적으로 그렇죠? 조금 더 활용 측면에서 보자라는 방향을 이미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번 차수에서는 데이터 통신이라는 개념, 그죠? 그 다음에 컴퓨터 안에서의 통신의 개념, 장치 간의 통신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확대해 갔다. 관점을 확대했다라는 겁니다. 데이터 통신하는 것은 작은 단위고 네트워크와 관계가 없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센서들도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규모의 포함 관계라기보다는 관점을 확대해 가면서 살펴봤다라는 흐름을 기억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리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첫 시간이다 보니까 교과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접근하는 방식, 목표, 또 좀 이렇게 흐름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드렸는데요. 자,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